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물가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으로 집계되면서 3개월째 5%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고 수출이 만 2년 만에 감소하면서 7개월째 무역 적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성적이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 경제 상황 정말 괜찮은 건지 또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반의 상황들 지금부터 하나씩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10월 물가에 주목이 쏠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10월 정점론 때문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 물가가 당초 경계했던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5.7% 상승이니까 오히려 이전 달들보다 약간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양준석 교수님, 결국은 정부의 10월 정점론이 틀렸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숫자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 가장 큰 주범이 전기, 가스, 수도입니다. 요거는 정부가 좀 통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에 올렸어야 됐는데 올리진 않았죠. 너무 그냥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늦게 좀 지연시켰다가 네. 9월에 올렸더니 요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게 된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저 스크린에서 봤듯이 9월에 12개월 동안에 인플레이션은 5.6%였는데 여기 5.7% 올라갔고 월별로 보면은 9월에는 0.3%가 10월에도 0.3% 유지했는데 예. 그런데 그 전기, 가스, 수도가 12개월 동안 23% 늘었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8.8% 올랐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좀 한번 이 전기, 가스, 수도를 빼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봤어요. 예. 인플레이션 발표에 그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기, 수도, 가스의 기여도를 일단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9월에 인플레이션 한 달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플러스 0.06% 나왔었어요. 전기, 가스, 수도를 빼면. 네. 그런데 이번 10월에 한 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0.0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를 빼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냥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말이 일리는 있어요. 네. 한두 개월 더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9월하고 10월 통계를 본다면은 가스, 수도, 전기를 빼면은 그러면은 정점을 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기, 수도, 가스는 정부가 통제하는 요금들이기 때문에 예. 전에 올려야 될 것을 좀 나중에 올린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숫자가 좀 왜곡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나머지 숫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9월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기, 수도, 가스만 빼면은 오히려 물가가 한 달 동안 떨어졌다고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추 부총리의 말이 틀리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추 부총리의 10월 정점론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인데 김세환 교수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저도 양준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월 정점을 물가가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물가를 볼 때 물가 수준도 있고요, 물가 증가율, 즉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예. 물가 수준은 이제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7월부터 108 정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지금 108에서 109 선에서 물가 수준은 이렇게 완만하게
고정돼 있는 이렇게 평지를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물가 상승률도 이제 지난 7월 6.3%까지 올랐지만 이게 점점 내려와서 5%대에서 지금 10월에는 5.7%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거의 이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긴 정점, 그러니까 산의 그 정상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평탄한 이런 상태로 가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미 고점이 인플레이션과 물가 수준의 고점이 형성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점 근처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정점이 오랫동안 이어질 맞습니다.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원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기준으로는 7월 달에 6.3%가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높았고 그렇죠. 이 지수를 보면 지금이 가장 높아요. 물론 계절 조정에서 좀 조정은 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점 부분은 우리가 이제 도달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밖에서 들어오는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수입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좀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근원 물가는 시장 내에 오로지 수요 측 상승 압력만 정말 찐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농산물하고 석유류 같은 거를 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그게 10월 달에 4.8%.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증가율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우려가 될 것 같다. 미국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상품 쪽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 서비스나 이 수요 쪽, 시장 수요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5%대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좀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준석 교수님께서는 공과금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주원 실장님께서는 근원 물가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지표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근원 물가가 가장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근원 물가의 정의상 이제 석유류와 그 농산물 가격을 제외하고 이제 물가를 평균을 낸 값인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예. 9월에는 4.1%고 10월에는 4.8%로 나왔는데 이 근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 물가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리라고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나 국제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증가율이 완화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업이나 의료 쪽에서 이제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제 고용주와 임금을 재협상을 하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가 다다른 네.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만큼 최소한 이제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소위 전체적인 물가와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다들 말씀하신 연율로 5%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오래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즉 우리나라에서도 임금 상승과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간의 동반 상승 이게 스파이럴 연쇄 상승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 전망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내다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석 달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한국은행이 보이고 있는데도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 상황이 된 건데요. 양준석 교수님, 물가가 하락할 거란 기대감이 말하자면 꺾였다. 그러니까 하락 기대감이 꺾여서 상승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김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그럼 인플레이션 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예. 인플레이션 예측이 높아지니까 자기 임금 같은 것도 더 높이 받아야 된다. 가격 같은 것도 더 빨리 올라가게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휘발유하고 그다음에 월세비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구체적인 조사가 없는데 뭐 네. 휘발유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채소 가격이 아직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전기 공공예금이 뭐 다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그 일부 공산품, 뭐 라면 같은 것들, 그 서민들이 많이 쓰는 상품들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상품들을 가격 인상을 어떻게 본다면 더 먼저 가격이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거를 늦추다가 지금 와서 이제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게 좀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변수들을 보면은 오히려 좀 떨어졌다는 그런 그 통계가 나오곤 있지만은 서민들이 진짜 좀 많이 여겨보는 상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번에 올랐거든요. 특히 예. 전기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좋아졌다고 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은 지금 그러면 김 교수님이 말한 대로 그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그냥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또 그 노동 통계에서 임금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것도 좀 유난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원 실장님은 그러면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나온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설문조사거든요. 그죠?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니까. 예. 그럼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체감 물가일 겁니다. 뭐 첫 번째는 공공요금이 최근에 올랐고 그리고 뭐 생활물가 지수나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 보면 이번 달에 6.5%, 11.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는 분들 가격이 올랐다는 거를 다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저번 달에 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소폭 올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금리 수준을 결정할 때 근원 물가하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지표가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우리도 11월에 금통위가 있을 텐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에 근원 물가 상승이 높아졌던 거 이게 아마 상당히 좀 비중을 차지하는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은의 금통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줄여서 화폐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가장 정석이고 이 화폐 가치를 높이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역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이제까지 꾸준히 기준금리를 높여왔던 건데 한은의 결정을 둘러싼 전망을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미국의 FOMC가 먼저 있죠. 이 미국의 금리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도 이야기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필요 없이 침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금리를 금리 올리는 속도를 느려야 된다 또는 느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파는 지금 금리가 너무 빨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한 4.5% 내년에는 한 4.75%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5%나 5.5% 내년에 올라갈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파도 지금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 자체에서는 뭐 여기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냥 자기네들의 경로를 바꾸겠다는 신호는 안 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주 그냥 심하게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연준 FOMC를 볼 때 TV 드라마처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 뭔가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뭔가 예상을 뒤집어 놓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제 FOMC를 보기 시작하는데 FOMC는 그렇게 드라마를 하는 곳이 아니죠. 어떤 때는 진짜 시장을 놀라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경우는 금융시장보다는 실물시장을 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깜짝 쇼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저 진짜 예상 밖으로 그 신호를 준 것보다 더 금리를 높게 올린 경우는 그 6월입니다. 6월에 갑자기 그 FOMC 하기 한 사흘 전에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9.1% 나왔을 때 그때 예. 파웰이 금리를 75bp 올린 다음에 그 인터뷰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 숫자를 받아가지고선 그래서 우리가 50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75를 올렸다. 그 한 경우만 빼놓고서는 다 신호 주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은 신호 벌써 준 11월에 75, 12월에 50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진짜 그 FOMC가 자기 경로를 바꾸고 싶다면은 신호를 그 전에 충분히 줄 것 같습니다. 깜짝 쇼가 지금 현재 경제에서 그 미국 경제든 그 국제 경제든 깜짝 쇼가 좋을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75bp 그리고 12월에 50bp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신 건데 나머지 분들의 견해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월과 12월을 묶어서 보는 이유는 최근에 연준의 속도 조절론과 연관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죠. 이거는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올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면 김세환 교수님, 양 교수님은 11월 75, 12월 50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교수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양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장에서도 거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미국 연준 밖에서 그러니까 즉 그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연준이 12월에 이후에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의 예측입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고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똑같은 일이 지난 8월에도 있었습니다. 8월에 이제 그 연준이 그 금리를 올리려고 이제 9월에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예. 8월 그 인플레이션이 약간 전달보다 낮아지면서 연준이 아마 금리 인상을 속도를 낮출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연준은 9월에 어김없이 0.75%를 올렸고 그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 파월 의장이 그 발언을 그대로 빌리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거는 연준에 있어서 파라마운트 임포턴스라 그러는데요. 그냥 직역하면은 극상의 중요한 우선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도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미국도 그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연말에 가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특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고점인 상태에서 오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미 임금도 같이 오르고 있고 미국의 또 노동시장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고용도 좋고 임금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이런 상황을 모두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정할 것이지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기대를 우리가 우리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뭐, 75와 50. 예, 거기서 뭐 저도 다르진 않는데 주목할 거는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이제 FOMC를 하게 될 텐데 하고 예.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0.75, 75bp가 맞고 예. 이제 12월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기간 내년 넘어갈 때에 대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을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어떤 발언이 나올지 8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실물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이 뭐 12월은 아니더라도 좀 완화될 그런 조짐, 속도를 좀 그런 조절을 할 근데 가능성. 네. 여전히 물가를 강조한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뭐 지금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준다 그러면 우리 뭐 한은도 그렇고 뭐 우리 뭐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물가도 이제 우리 금리도 거의 따라가겠구나 이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조만간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겁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것 같아요. 뭐 시장 예상치는 한 8%대 초반, 8.0, 8.1 정도 보고 있는데 예. 그거보다 높게 나온다면
12월에 자이언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를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요새 국내 자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아직도 충분히 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레고랜드발 사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동성에 한국은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서 자금을 넣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회수한다면 방향성이 다른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도 한국은행이 11월 혹은 12월에 금리 인상폭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유동성을 그래도 좀 유지시키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세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원래는 0.5%포인트, 50bp 인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망이 됐었는데 이걸 25bp로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경색된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건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가 많고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진정한 강자는 이 채권입니다. 이 채권 발행액도 이 주식보다 많고요. 이 선진국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이 또 시중 금리가 결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쉽게 융통되지 않는다.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채권을 사줄 사람이 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위험의 전 단계 채권 시장에서 위험의 전 단계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원래 계획대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0.5%를 올리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한국은행도 그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가 참석해서 그 같이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어떻게 기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저는 0.5%를 하리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예. 지금 채권 시장의 상황이 별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0.25%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금리와의 격차를 한쪽에서는 고려해야 되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권 시장의 경색을 고려해야 되는 양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게 한은의 상황일 텐데 주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대동소이한데요. 근데 0.25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는 교수님보다 가능성을 좀 낮게 네. 좀 보는데 이유는 일단 오늘 소비자 물가가 올랐거든요. 근원 물가 많이 올랐고 이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FOMC는 이번에 11월에 하고 12월에 회의가 한 번 더 있는데 네. 우리는 이번에 11월에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치죠. 네. 거기서 0.2로 올리면은 격차 너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아마 0.5의 가능성이 물론 뭐 교수님도 0.5 가능성을 높게 보셨지만 그쪽에도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주식장님보다 오히려 더 0.5 가능성이 높고 0.25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지금 세 정책 목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환율을 잡느냐, 인플레이션 그냥 환율은 무시하고 인플레이션만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성장률을 잡느냐. 뭐 성장률 잡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성장률 잡으려면은 지금 그 아예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인플레이션만 잡는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0.25%포인트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 환율을 잡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우리가 금리를 예상보다 덜 올렸더니 그랬더니 그 환율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은 어느 게 그래도 수습하기가 더 쉬우냐. 환율을 놓치면은 그 환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뭐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 그 레고랜드 그 채권 문제를 본다면은 그러면 또 정부하고 한은행이 채권 시장에 가서 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쪽이 그래도 수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로 보고 환율이 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환율은 달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국채 시장은 그냥 원화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그 기본 정책, 그 재정 적자를 높이지 않겠다. 뭐 그런데 어긋날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채권 시장에 개입할 도구들이 더 많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도구는 뭐 별로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조작국으로 그렇죠. 지정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율을 우리나라 돈을 좀 더 가치를 높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뭐 그렇게 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환율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게 더 어렵고 어디서 달러를 구해와야 될 텐데 달러를 그렇게 많이 구할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환율 위주로 정책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문제는 그냥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수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50을 올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금리 이야기는 이쯤 하고 우리 수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월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무역 적자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수출 증가세도 24개월,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꺾인 상황이 됩니다. 정부도 위기를 느끼고 긴급 상황 점검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 질문은 주 실장님께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이 지금 수출의 안 좋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죠. 뭐 예.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거고 문제는 이제 뭐 언론에서 타이틀로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이제 타이틀로 뽑은 데가 있는데 예. 무역 적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불황형 흑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중요한 건 이제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주로 이제 수출이 빠진 게 우리 주력 품목에선 반도체 그리고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의 도시봉쇄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도시봉쇄로만은 우리가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중국 아세안 쪽이 많이 빠졌고. 미국과 유럽 쪽은 있긴 하지만 증가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이 수출의 마이너스 이 분위기는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최소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연중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무역 수지는 상관이 없는데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결국은 내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수출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너무 침체가 빨리 왔다. 저는 한 올해 연말쯤 마이너스로 돌아설 걸 생각했는데 당장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지금 수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수출이 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이 잘 돼서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것인데 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또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수출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지금 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쪽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정부는 수출 다변화나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뭐니 해도 이제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원유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생산 요소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무역 적자를 본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굉장히 약세가 되고 있으니까 네.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서 더 싸져서 이제 수출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즉 그 말은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의 생산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외국으로 수출을 해도 그 원화 절하로 인한 이 수출 경쟁력 향상을 깎아먹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도 이제 우리나라 제1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네. 제2 대상국인 미국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의 제1 품목인 반도체도 상당히
감소가 심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는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좋을 때가 돼서야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껄끄럽기는 합니다만 지나친 중국 의존도와 지나친 반도체 의존도 뭐 이런 식의 그 우리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다변화를 하고 싶지만은 다변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수출 그 규모를 본다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GDP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많이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보통 무역을 할 때 비교 우위를 생각하니까 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하고 중국에 그렇게 많이 의존을 한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완전히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중국 말고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중국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그리고 또 유럽을 하나로 친다면은 유럽.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한다면 다른 데 갈 데가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베트남이 좀 이제 등장해가지고선 베트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나 그 경제 규모 같은 데 본다면은 당분간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은 뭐 우리가 좀 다른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대신 좀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좀 더 융통적이어야 되고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좀 더 새로운 산업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이 지난 한 20년 동안 오히려 더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우리가 뭐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기업의 어떤 자유를 보호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런 과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나중에 반도체 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수출이 지금 이야기 쭉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은 당장 해결할 수가 없고 내수가 어떻느냐 하고 살펴보면 내수, 그러니까 소비 상황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9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기도 했고 또 3분기 GDP 성장률이 그나마 소비 덕분에 상승을 했는데 4분기 들어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가 만약에 줄어들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 전체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될 텐데 김 교수님 지금 4분기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때 소비 상황이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소비가 지금 9월에는 상당히 8월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소비가 이제 GDP의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소비 회복 없이는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소비가 괜찮다가 2분기까지 괜찮다가 이 8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의 마지막 달인 8월까지 소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이 통계청 산업 생산 지수에 따르면은 이 소비까지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산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소비도 줄어드는 모양인데요. 이게 소비가 계속적으로 4분기 걸쳐서 연말까지 줄어들 건가는 한두 달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용 상태는 그냥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저축이 좀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지출을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 가게들이 저축한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소비자들이 지금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기 하락에 소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게 내구재가 이 소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내구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사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인데요. 네. 이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가전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올해
3, 4분기, 4분기 올해 말까지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더 올리는 신호가 온다던가 예.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서 수출이 안 좋아지면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실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의 상황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상황이 연말까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수출 쪽에서는 성장 동력이 이제 나올 수 없죠.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고 무역 수지 자체가 이제 적자니까. 그런데 투자 쪽인데 투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쪽에서 뭐 삼성은 늘리겠다고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줄이겠다고 네, 감사를 공식화했죠. 투자 쪽에도 없는데 남은 게 이제 소비입니다. 소비인데 일단 고금리 고물가면 안 쓰죠. 예, 안 씁니다. 당연한 거고 8월 달에 소비 지표가 일시적으로 좋았던 건 이제 엔데믹 효과에다가 보복 소비,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으로 좀 뭐 휴가철이고 좋았는데 도소매 판매, 소매 판매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났죠. 요 소매 판매라는 거는 이제 재화입니다. 상품. 예. 근데 그 이전에 서비스업 쪽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8월 달 소매 판매가 좋았지만 계속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서비스업 쪽이 우리 이제 소비를 받쳐줬었는데 주로 이제 관광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9월 달에도 전월비 마이너스로 서비스업 생산 자체가 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심리적인 효과는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소비자 물가 올랐고 뭐 어젠가 수출 마이너스 났고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이제 관련돼서 저희도 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소비 심리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소비 지표가 갑자기 확 꺾였습니다. 네. 잘 나가다가. 그럼 이번에도 아마 그때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고 분위기 자체가 우울하고 그럼 남은 이제 4분기에 소비 지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한은이 목표로 하는 올해 성장률 2.5%, 뭐 그게 과연 달성 가능할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는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질문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두 분기 연달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기술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표현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3분기 성장률도 일단은 플러스로 나왔으니 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지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셈인데 우리나라가 기술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 교수님하고 실장님 얘기한 거에 다 동의하지만 예. 또 하나 요소 중요한 게 뭐냐? 부채거든요. 지금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뭐 GDP 비율로 보면 최고인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주로 고소득층에 이제 집중돼 있으니까 예. 고소득층이 그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서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또 덩달아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부효과에 따라서 또 그렇게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또 기업 입장에서 봐도 이번에 IMF가 조사한 걸 보면은 한 30개인가 40개 그 선진국하고 개도국으로 볼 때 우리나라 그 기업 부채가 GDP 비중으로 4위입니다. 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는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뺏어버린 거죠. 그 부채가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먼저 가지고 와서 소비하거나 투자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가 벌써 그 오늘 쓸 수 있는 여력을 과거에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근본적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1분기에는 수출, 2분기하고 3분기는 그 보복 수요였거든요. 팬데믹 다음에 보복 수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약해지고 없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 한 분기나 2분기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환 교수님께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기술적인 침체 가능성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올해보다 내년은 경기가 훨씬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금리도 인상되고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수출이 하락되기 때문에 내년 경기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 하락을 정의할 때는 그 GDP 성장률도 보지만 전반적인 실업률이나 다른 변수들도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소위 그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이상, 3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내년 초반에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모두 소비, 수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기가 기술적으로 침체에 빠질,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양준석 교수님과 김세환 교수, 주원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